나답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반복되는 일상에 유난히 몸과 마음이 지치는 날이면 고요한 새벽을 틈타 몰래 자유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들뜬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나침반이자 위로자이자 동기부여가이고 콧대 높은 스승이자 생각의 독재자인 오랜 벗, 바로 의무입니다. 저는 8년간 영업을 했습니다. 회사를 등에 업은 동안은 힘의 근원이 저라고 잠깐 착각한 적도 있었죠. 회사의 로고가 찍힌 1g도 채 나가지 않는 명함은 마치 외교관의 여권 같았습니다. 고객사의 사원부터 임원까지 원하는 사람 대부분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문득 명함 없이도 지금의 나로 살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퇴근 후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그만둘까? 30이 되자 열병처럼 찾아온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고민마다 나라는 주어가 붙었습니다. 30이 처음이었으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이때 찾아온다는 걸 몰랐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때가 되어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는 선배가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그들을 배웅하는 술자리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할지 난감했죠. 달이 차면 기울듯 위로주가 쌓일 때마다 그의 몸도 탁자 위로 기울었습니다. 회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그는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만취한 몸을 실은 택시가 시야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잔상은 한동안 제 삶의 언저리에 떠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군중 속에서 서리처럼 차가운 고독감을 느꼈죠. 그럴수록 더 웃고 떠들고 마시고 취해보고, 그러나 잠이 깨고 나면 남은 건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기. 더는 안 되겠다.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 조기 승진. 직장 생활 내내 따랐던 운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던 기회의 땅은 문과 출신 샌님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어주질 않더군요. 끼워달라고, 나도 좀 살게 해달라고 닥치는 대로 인사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고 틈틈이 헌옷을 수거하러 다녔고 요리도 배웠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론 모임을 열었습니다.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니 나와 다르지 않은 너라는 존재는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소설 데미안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너무나 간절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의 딜레마가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통속적인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세상을 깨고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고자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란 뭘까? 개성이란 뭘까? 왜 우리는 자신을 회피하고 사는 걸까? 진정한 나를 회복할 순 없을까? 다른 이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지, 다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억압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었고요. 이 책은 개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나. 다소 낡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한 영원히 찾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인정. 나를 찾는 일은 삶의 굳건한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죠. 나라는 관념의 존재를 실체가 있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여기서는 나의 개별적 존재성을 개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존감에 관한 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성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 같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계발로 접근하는 책에서는 깊이에 대한 아쉬움이, 정통 심리학 서적에서는 깊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킨다고 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더욱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가볍지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게 차근차근 나를 찾아가도록. 이 책은 그런 필요로 탄생했습니다. 책은 크게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사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듯 해서 제 소개를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개성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개성을 억압하는 것들, 개성을 회복하는 방법, 개성대로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 개성을 직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중한다면 한두 시간 내로 거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읽는다면 한 달이 걸려도 읽을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는 유일한 나의 모습. 우리가 그토록 외로웠던 이유와 고독했던 이유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이 책은 잠재된 개성을 발견하고 온전한 나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답을 찾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이자 그동안 토론 모임에서 만난 500여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고민해온 주제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보는 분들은 토론에 참여하는 501번째 멤버인 셈이죠. 인생살이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든 무조건 동의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분만의 배경 지식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론하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나만의 개성을 찾기 위해서. 경계 넘기 DNA.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맞는 사람을 뽑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이 말을 끝으로 4번째이자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총 8년간의 회사 생활. 퇴사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입니다. 대책 없이 퇴사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을 들어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가끔 말대꾸는 했지만 나름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줄곧 학급 반장이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야 나중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배웠으니까요. 물론 그런 가르침에 저항감도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 별 탈 없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에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학급 반장이었던 저는 체육 시간이면 늘 반 친구들 앞에 서서 국민체조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구령대 위에서 국민체조 2번 동작인 팔 앞뒤로 들어 옆으로 내리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팔 귀에 안 붙여? 체육 선생님이 호통을 치며 두꺼운 나무 몽둥이로 제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도록 내려치는 게 아닙니까? 눈앞이 번쩍.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몇 초 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슴속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하필 반항기가 차오르던 때라 몽둥이 한 방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불만을 뻥 터뜨리고 말았죠. 체조를 마치고 다 함께 자유롭게 구기 운동을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교실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희 아저씨를 피해 학교 뒤편의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잘하는 짓일까? 누가 보지는 않을까? 초등학교 때 난생 처음으로 볼펜을 하나 훔쳤을 때처럼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허가 없이는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듯 서슬퍼런 꼬챙이로 위협하는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더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리라. 반대편으로 가방을 휙 던지고 담장을 기어올랐죠. 긁히고 쓸리기를 반복하며 힘들게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미련 없이 힘차게 뛰어내렸습니다. 교복이 찢긴 건 물론이고 두 손바닥도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기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퇴와 결석을 밥 먹듯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한강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따금 불어오는 강바람에 반짝이며 일어나는 물비늘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죠.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공부에서 아주 손을 놓았던 건 아닙니다. 딱히 하고픈 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때가 되어 수능을 치렀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일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마칠 때까지도 찾지 못했고요. 물론 여전히 양팔은 귀에 닿질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일까?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니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몰래 조퇴할 일도 없었고요. 온종일 한강에서 넋놓을 수도 없는 노릇. 어쩔 수 없이 다음 코스인 취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다양한 스펙을 쌓은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그 흔한 인턴 경험조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 면접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창의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국 많은 학생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계 기업 P&G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집주위의 모든 마트를 방문해서 상품 진열 사진을 150장가량 찍고 면접 때 책상 위에 펼쳐놓고 브리핑한 게 주요했나 봅니다. 저처럼 독특한 지원자는 처음 본다는 면접관들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니까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8년 했지만 답답한 건 학교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를 고민하기 전에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삶이란 건 변함없었으니까요. 쉴 새 없이 새로운 의무를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피곤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일까? 물론 넋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자아 실현이 가능한 일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가보고 외국계도 가보고 대기업도 가보고 중소기업도 가봤고요. 틈만 나면 장사하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견문을 넓히기도 했죠. 원두커피 감별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옷장사도 해봤습니다. 취미를 살려보고자 요리 전문 학교에서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도 자아 실현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만약 돈이 전부라 생각했다면 빠르게 자리 잡았던 옷장사를 계속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장이 되면 달라질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을 뿐 정작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평생 인부복 팔면 행복하겠니란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을 찾아볼까? 원두커피 감별사 자격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요식업에 도전하면 어떨까? 시도는 해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식업계 취업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저히 포부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요리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행복해. 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하거나 가족에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는 것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섣불리 취미를 업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이해됐습니다. 계속 저만의 개성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직이 별거냐? 하던 일 계속하면 천직이 되는 거지. 됐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야. 천직은 무슨. 네 나이가 몇인데 적성 찾고 있냐? 군말 말고 일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본성에 어긋나지도 않을 뿐더러 저만의 개성이 빛을 발하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단 한 번 허락된 소중한 인생. 평생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나다운 일을 찾기 위해 근 10년간 움직였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잖아. 어쩌면 부지런히 움직이기 전에 진중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때부터 행동은 멈추고 진지하게 고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딱 1년만 오롯이 이 고민에만 집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그래, 멈춰보자. 그러나 막상 일을 그만두려니 생활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쓰는 1년치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일단 돈부터 모았습니다. 절약과 저축. 술자리를 줄이고 옷 사는 것을 줄이고 다 줄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1년치 생활비를 모으고 퇴직.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할 때는 발걸음도 가볍더니 정작 멈춤을 위한 퇴직을 하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장수의 심정이랄까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집 근처 도서관에서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만 봤죠.
이 아이템은 창의적이지 않았고 저 아이템은 자본가들이 들어오면 영세업체가 우수수 나가 떨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간혹 기막힌 사업 아이템이 떠올라도 감당치 못할 부동산 임대료에 금세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딩 기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와 배우자니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았죠. 뉴스를 보면 온통 창업에 성공한 사람 일색이고 대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한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사들만 보이는데 왜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걸까? 나름 상경 계열을 전공하고 영업직으로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나와 보니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건 깜깜한 앞날이요. 나오는 건 한숨뿐.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지? 장사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갑자기 활자거부증. 아이템을 찾아 헤매길 몇 개월. 그날도 변함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읽고 생각하길 반복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우노 다카시가 쓴 책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꼭 최고의 요리가 나오지 않아도 멋진 분위기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 신조는 손님들을 즐겁게 만들고 웃게 하는 거야. 무엇을 팔까라는 고민은 이제 어떻게 팔까로 변했고 이윽고 누구에게 팔까에 이르렀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팔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템을 찾기 위한 독서는 그만두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독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장사 아이템 찾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방대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분야의 바탕에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떤 책부터 봐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입사 면접을 볼 때처럼 창의적으로 어쩌면 다소 무모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읽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계획이긴 하죠. 출판사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정리했겠지라는 믿음으로 인문학 서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은 것으로 봐서는 들려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했죠. 새 마음의 새 책이라 예감이 좋았습니다. 뭐부터 읽을까?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출판사의 인문학 시리즈의 제1권 조제프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어 요한지 피이테의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마르퀴드 콩도르스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등을 차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평소 보지 않던 책들이라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죠. 그래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읽으니 어느 순간부터 더는 시리즈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추가로 알고 싶은 것들이 쌓여갔으니까요. 예를 들어 심리에 관한 책을 보다가 군중심리란 단어를 접하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더 찾아보는 시기였습니다. 관심은 역사, 건축 등으로 종횡무진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해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 제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피곤한가 싶어서 정수기로 가서 차가운 물을 연거푸 석 잔 들이켰습니다. 그리곤 다시 책을 집어들었는데 1분도 안 되어
다시 어지러워졌고 속까지 울렁거리더군요. 책을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기를 수차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날은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글자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활자 거부 증세. 전단지는 물론이고 핸드폰 메시지 확인도 힘들었습니다. 간단한 답장을 보내려고 해도 몇 자 적고 하늘 쳐다보고 다시 몇 자 적고 하는 식으로 나눠서 써야만 했죠. 그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으니까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건가? 병원에 가야 하나?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몇 권을 읽었길래 그래?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알려드립니다. 고작 50권쯤 읽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누구는 1년에 1000권도 읽는다는데 겨우 50권이라니. 300권이라고 속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50권에 제 뇌는 그러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추측건대 저의 사고방식과 대치되는 책들을 내리 읽어서 그랬을 겁니다. 공부로 치면 어려워서 피하던 과목과 관련된 책을 연달아 50권 읽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노트 3권 분량의 필사를 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작가와 상상 속에서 토론을 벌여가면서 말이죠. 그러니 뇌가 좀 쉬자고 SOS를 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약 일주일 증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 혹은 과부하 걸린 컴퓨터의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로딩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뇌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가 쓴 책들을 매일 읽었으니 어쩌면 그들의 뇌처럼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다. 개성을 찾는 사람들과의 만남. 한밤의 도둑처럼 찾아온 활자 거부 증세가 사라지자 전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덩달아 기억력까지 좋아졌고요. 저만의 착각인가 싶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맞아, 여보 기억력 좋아졌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사실이겠죠. 저에게 필요한 내용이 눈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새로운 놀이거리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온종일 읽고 쓰고 사색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전의 낡은 가치관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그 자리에 들어섰죠. 이때 과거의 다양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고요. 글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범생이면서도 문제학생이었습니다. 연 매출 100조 기업부터 수십억 기업까지 총 4곳을 거쳤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싱가포르 기업에 다니는 동안 기획팀에서도 일했고 영업팀에서도 일했죠. 외국인들을 포함해 동료도 다양했습니다. 영업 매니저가 되기까지 수백 명의 고객을 만나며 수천 번의 거절도 당해봤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주문 관리부터 고객 응대, 택배 작업, 촬영, 쇼핑몰 관리, 블로그 관리, 광고 관리, 세금 신고까지 모든 일을 직접 했고요. 매일 동대문에서 도매상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원두감별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요식업계 사람들과 각지의 매장을 돌아다니기도 했죠.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잡무 처리를 하고 식자재 관리와 배달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경험과 지식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드디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 도달했습니다. 막연히 관념 속에만 있는 답이 아니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거와 현재를 천천히 곱씹으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30년 넘게 기다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저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할 테니 그간의 깨달음을 SNS에 하나씩 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던 분들이 제 글과 생활이 일치하는지 궁금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지만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어색하진 않았죠. 함께 식사하고 자리를 옮겨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만 쓸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겠구나. 토론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왜 토론 모임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모으고 대화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매일 하던 업무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었으니 부담도 전혀 없었거든요. 모임의 목적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평소 하지 않은 질문을 통해 생각을 억압하던 것들을 알아보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자. 둘째,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인간 소외를 극복하자. 목적을 정한 후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 글만 보고 과연 신청할까? 우려와 달리 순식간에 30명 이상이 기꺼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내심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많은 분이 응답해 주다니.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차, 모으기는 했는데 명확한 토론 주제가 없구나 하는데 생각이 미쳐 첫 모임을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은 각 분야의 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대부분 책으로만 접한 분들이라 첫 만남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모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어떤 주제를 추가로 다뤄보라는 조언도 해주시고 추천책 리스트도 메일로 보내주셨죠. 주제가 정리된 후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모임은 부산, 대구, 부천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번 이상 모였고 매월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죠. 회비를 받아도 교통비, 대관비, 식사비 등을 빼면 솔직히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평생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만도 즐거웠는데 그 대화로 인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분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출근은 힘들 것 같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지만 평생 대화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회비를 더 많이 걷어보라고도 권유했습니다.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회비를 올리면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게 분명했으니까요.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자 모임을 만들어 놓고 회비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학원의 대표님과 블로그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까지 고용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이라는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블로그와 광고를 직접 관리하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블로그 운영이 전문은 아니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질문이 이어져 결국 1시간 넘게 1대1 과외를 해드렸습니다. 가만히 듣던 대표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괜찮으시다면 직접 관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해드려야죠. 헌데 출근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를 나온 이유를 잘 아실 테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떠신가요? 회사에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얼떨결에 블로그 관리를 맡으면서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여행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오사카에서도 다낭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출근해야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비슷한 업무 의뢰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읽고 생각하고 쓰고 대화하고 블로그 관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는 게 독특했는지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책도 쓰고 있고요. 가히 상전벽해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죠?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동안 많은 것을 아쉬워하며 살았습니다.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아니면 후회가 남아서. 이미 변해버려서 아쉬운 것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를 추억할 때 아쉬운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추억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삶. 함께 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인격적인 배우자로 사는 삶. 가족에 충실한 가장으로 사는 삶. 누구에게나 있는 고독한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또 다른 고독자로 사는 삶.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꽃이 피고 지며 계절이 바뀌듯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는 성인이 되면 제 곁을 떠날 겁니다. 때가 되면 저도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테고요. 이 삶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닿을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것을 위해 앞으로 더 자유롭게 살 것이고 가족을 더욱 사랑할 것이며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날지 모를 타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물을 뿌려 싹이 움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씨앗의 생명을 담아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제 꿈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거나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와 능력, 그리고 간절함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다 우리가 만난다면 자유인 대 자유인, 고독자 대 고독자의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닮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이니까요. 꾸미지 않은 날 것으로 만납시다. 그러니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까지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